자, 3부 이어서 볼게요. 지금 우리 조직 설계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조직 그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배경적 차원, 컨텍스추얼 디멘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구조적 차원에 대해서 스트럭처럴 디멘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조직 설계를 할 때 조직 구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포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잘 하셔야 돼요. 공식화라고 해요. 공식화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조직위에서 이제 수행되는 여러 가지 과업이라든가 일을 이제 수행하는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마케팅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신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마케팅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개발팀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처음에 첫 단계가 뭐예요? 소비자들에 대한 기호 조사잖아요. 리서치가 먼저라고요. 그런 게 이제 과업 절차 같은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내용 같은 거 적어볼까요? 우리 핸드아웃에 있지만 과업 절차, 직무는 잡이라고 쓸게요.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규 아니고 사규, 회사의 규칙 같은 것들을 다큐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다큐멘테이션, 문서화라고 하죠. 이것도 알아주세요. 문서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오래된 조직일수록,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래된 조직을 갖다가 이거를 이제 용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오르거니제이셔널 에이지라고 하거든요. 조직 연령, 오르거니제이셔널 에이지, 조직 연령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조직일수록 조직 연령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직 연령이 높게 되면 조직 나이, 쉽게 하자. 조직 나이가 한 60년, 70년 되면은 공식화가 많이 일어날까요? 덜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나죠. 그죠? 왜냐면 일을 하면서 부서들의 업무들이 정교해지거든요. 추가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인사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인사총무부서 이런 말 하거든요. 총무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리 지원 중에서도 정말로 조직 구성원들 여러 가지로 진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모든 거 빗바라지 해줄 수 있는 관리 지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총무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게 있어요. 비품 관리 같은 거. 왜냐하면 회사에서 A4지라든가 뭐 테이프라든가 가위, 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물품 조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무실마다 음수대 있잖아요. 탕비실에 이제 커피도 먹게끔 돼 있고. 그러면 정수기 관리하는 거 업체 선정해야 되죠. 커피 사와야 되죠. 이런 거 다 총무가 하는데 이런 게 인사부서 업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지금도 인사부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교육 훈련을 한다던가 평가 체계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인사총무라고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규모가 또 적은 회사로 갈수록. 근데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다시 얘기하면 인사총무부서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면서 인사총무 업무 부서가 업무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사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조직 연령이 쌓일수록 하나 더 쓸 수 있겠네요. 그럼 규모도 커지겠네. 조직 연령이 오래될수록 규모도 커진다. 일반적으로요. 물론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부서 같은 경우 이게 업무가 나눠지고 그리고 인사부서의 업무는 더 정교화되어 가는 거죠. 뭉뚱그려져 있다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식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정리를 해보면 조직 구조를 쫙 봤을 때 공식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조직이 더 연령이 많다. 그리고 조직 규모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인사부서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내용 하고 있네 제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하면 그 조직의 규칙도 상당히 정교하죠. 이해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가 이름이 상무회예요. 항상 상자 버두자를 써서 항상 친구다. 그래서 이 조직 구성원이 무려 3명이거든요. 조직은 맞아요. 지금 막 웃는 소리 들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그 상호의 구성 멤버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군의 간부하죠. 근데 이 조직이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상호의 규약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규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부칙이 막 생기고. 이해돼요? 그리고 뭐 앞으로 지금 이제 뭐 40년 정도 됐지만 이 조직이 더 오래된다고 하면 인원들이 더 영입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30명이 아니라 뭐 30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공식화돼야 될 것들이 되게 많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스페셜라이제이션. 이거는 우리말로 할 때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냐면 전문화라고 번역하세요. 전문화. 이 전문화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거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별표 치고 부서 규모와 관련. 부서 규모라는 거는 구성원 수가 부서에 몇 명 정도 돼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게 직군, 직렬, 직무 개념이거든요. 우리 직무는 배웠죠. 직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수행하는 가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무 단위예요. 그리고 이 직무가 모여서 직렬이 되고 직렬이 모여서 자, 패밀리, 직군이 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떤 학생이 질문한 것 같은데 사무직군 있죠. 보통 우리가 직군 얘기하면 사무직군, 뭐 기술직군, 연구직군, 뭐 기능직군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사무직군을 뭐 행정직군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사무직군 중에 인사직렬이 있을 수 있어요. 마케팅 직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회계 직렬이 있을 수도 있고 인사 직렬 중에서는 어떤 직무가 있니? 채용이라는 직무가 있어. 어떤 일 하는 거야 개인이? 나 사람 뽑는 것만 해. 모집하고 선발하는 것만 해. 어떤 사람은 교육만 해. 교육 담당이야. 어떤 직무 있어? 나는 급여야. 예를 들면 직원이 500명인데 급여 담당한다. 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태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근태. 근무 태도. 그 다음에 뭐 평가하는 거 있고. 이런 게 직무예요. 이런 게 다 모여가지고 인사 직렬이 되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직무고 규모가 작은 쪽에서는 채용하고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급여하고 근태 관리 같은 거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여기 되게 많아요. 뭐 휴가 관리도 있고 그죠? 무슨 얘기냐면 부서가 연령이 앞에 공부했던 거를 이제 연동해서 보면 부서가 다시요. 조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공식화가 일어나죠. 공식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문화도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그만큼 이 직무가 더 직렬해서 세부적으로 더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규모도 커지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해가지고 너 어떤 부서에 들어갔니? 그러면 어떤 부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무슨 직무를 맡고 있어? 그러고 물어보고 니네 부서에서 직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대충 규모 파악해요. 조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부서에서 직무가 한 10개 정도 되면 상당히 조직이 크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은행 같은 경우 있죠? 은행도 상당히 규모가 크잖아요. 은행도 물론 이제 지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동일한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은행 같은 경우도 직무가 70개 이상 안 될걸요. 네, 제가 직무 설계한 거를 이제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식화와 전문화는 서로 이제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공식화가 되면 될수록 전문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전문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공식화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조직 연령이 그만큼 많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 다 50년 넘었잖아요. 삼성, LG 이런 기업들 보면. 그만큼 인사 업무 같은 거 하나만 예로 봐도 다양하게 전문화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 말씀을 좀 제가 뭐 수업 외에 드리는 건데 취업하실 때 너무 대기업만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너무 이제 전문화가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부분 일을 한다고요. 만약에 인사 쪽에서 일을 하고 싶고 인사 쪽에서 제가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하고 싶다, 경력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채용서부터 교육, 급여 관리, 뭐 휴가, 근무 태도, 성과 평가, 보상, 그 다음에 핵심 인재 관리, 조직 문화 이런 것들 다 해봐야죠. 그러니까 직무가 분화되기 전에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작은 데 가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미션이나 비전이 명확하고 핵심 가치가 있는 규모가 작아도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또 나오네. 하이어러키 어서리티. 자, 이건 우리말로 쓰자. 권한 체계. 그러니까 조직에는 이제 권한 체계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직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임원, 상무, 전무, 부사장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권한 체계를 직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개념만 한번 볼게요. 권한 체계가 당연히 있다. 자, 이런 말. 스팬 오브 컨트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통제의 범위라는 말을 써요. 통제의 범위. 그래서 스팬 오브 컨트롤이 어떤 말을 쓰냐면은 이런 말을 쓰거든요. 1번은 넓다. 2번은 좁다. 통제의 범위가 넓다, 좁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 명의 상사가 거느리는 부하 직원이라는 말을 쓸게요. 이해하기 좋게. 부하 직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상사고 이게 이제 부하 직원이에요. 이거 몇 명 거느리고 있어요? 2명. 그럼 좁은 거예요. 넓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게 지금 A고 이게 B라고 하면 지금 이게 상사야. 동그라미가. 이게 이제 부하 직원이고 그러면 두 사람을 거느리고 있죠.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통제의 범위가 좁다야, 좁다. A가. 넓은 게 B고. 그러면 통제의 범위가 좁은 경우는 요 네모도 요 별표에 부하 직원들을 또 가질 수 있죠. 이 별표의 부하 직원들은 세모에 또 부하 직원들을 거느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통제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조직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수직적인 모습을 갖게 돼요. 수직적. 그리고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자, 한 명의 상사가 여러 명의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말을 쓸게요. 거슬리시겠지만 그러면 수평적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다시 이해되죠? 통제의 범위가 좁다. 그죠? 그러니까 권한 체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조직 내에서 어떤 위계를 얘기하는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위계를 갖고 있느냐? 통제의 범위가 좁은 경우와 넓은 경우가 있다. 좁은 경우에는 수직적이다. 넓은 경우에는 수평적이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권한 체계도 당연히 조직 설계에 영향을 바로 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나? 네 번째. 센트럴리제이션.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집권화라는 말을 써요. 집권화. 뭐가 집권된 거냐면, 이거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스팬 오브 컨트롤
통제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스팬 오브 컨트롤 좁은 경우 요런 그림 있었죠. 다시요. 이렇게 돼 있었고 요 밑에는 별표 그리고 요 별표 또 세모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피라미드 수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명령치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사람한테 집중돼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다면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의사결정 권한이 몇 명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분산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팬 오브 컨트롤을 넓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직적인 모습에서 수평적인 모습으로 바꾸면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의사결정 권한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리 좀 예습을 하면 이걸 우리가 과부제라는 말을 쓰고요. 보통 과부제는 무슨 부, 무슨 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를 이끄는 사람을 우리가 과장, 부를 이끄는 사람을 부장이라고 해요. 부서 형태를 봤을 때. 이 부서 형태는 팀제라고 해서 이쪽이 팀장이고 나머지는 위계가 없는 팀장이야. 아니, 다시요. 이 사람이 팀장이고 나머지들은 위계가 없는 팀원이에요. 비교해서 보세요.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이 많이 집중화되어 있는 부서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는 과부제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사람들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직 설계를 할 때 집권화를 할 것이냐 혹은 반대대로 decentralization, 분권화를 할 것이냐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각각 과부제나 팀제의 모습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조금 이해 안 가시면은 뒤에 이제 과부제하고 우리 팀제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그거 같이 보시면 이해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자. 5번은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바꾸면 이것도 번역 잘합시다. 전문직화예요. 전문직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얼마만큼 교육이나 훈련이 요구되는지. 교육이나 훈련이 어디에 요구되는 거냐면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교육 훈련이 얼마만큼 요구되는지. 예를 들면 병원 같은 데 보면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뭐예요? 앞으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잖아요. 전공의라고 하죠. 인턴이나 레지던트들 같은 경우. 근데 그 기간들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전문직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훈련 교육 기간이 많이 요구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문직화라는 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걸 일반화시켜서 얘기해 보면 전문직화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조직에서 HRD 부서가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고 커질 수 있겠죠. HRD 중에서 D는 뭐다? 디벨롭먼트예요.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그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도 그렇지만 LG가 이 전문직화가 상당히 잘 돼 있어서 교육 훈련을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해요. 일반 사원들도 거의 분기별로 교육을 몇 번씩 받고 그리고 외부에서 교육하는 분들도 많이 초빙을 해요. 저도 운 좋게 LG에서 이제 수행하는 교육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교육하면서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요. 워낙 열심히들 하셔가지고요. 저는 뭐 조직 내에서 교육한다고 하면은 뭐 예비군이나 민방위 교육 이런 거 생각해서 좀 형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진지하게 임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원 구성비 한번 볼게요. 퍼스널 레이쇼.
이건 인원 구성비는 이거예요. 일단은 요거 이제 우리 앞에서 상황 배경 차원 얘기할 때 사이즈하고 혼동하실 수 있어요. 조직 규모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클 때 일반적으로 조직은 사업 부재를 많이 택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인원 구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남성이 많으냐 혹은 여성이 많으냐, 남성 여성의 비율.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회사는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죠? 여성이 아마 이제 화장품 만드는 회사니까 비율이 높을 거예요. 군대 같은 조직은 남성 비율이 훨씬 많죠, 여성보다. 그리고 이제 연령이 많은 사람들과 연령이 낮은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젊은 사람이 많으냐, 늙은 사람이 많으냐. 그럼 회사마다 연령이 많은 분들이 계신 회사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기술직이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사무직이 많은 경우. IT 쪽 같은 경우에, IT 산업 쪽 같은 경우에는 기술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이런 게 인원 구성비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 로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급여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원 구성비는 어떤 걸 결정하냐면 어떤 조직의 분위기라든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당히 여성들이 많으니까 분위기도 좀 부드럽겠죠. 회식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회식 생각하면 회사 회식 그러면 삼겹살에 소주 먹는 거 생각하는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뭐 들은 얘기긴 하지만 조직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울 거 아니에요. 반면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조직 분위기가 엄격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원 구성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급여의 총 합계를 또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조직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직 연령이래.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이 호봉 같은 거 적을 수 있잖아요. 임금 폭이 좀 작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 관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4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